안녕하세요. 저는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이상희 교수입니다. 저희 프로그램 민생과 복지 이슈를 재미있고 명쾌하고 깊이 있게 다루는 정책 시사 방송입니다. 오늘도 공적연금 전문가 이재섭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사님 인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사회복지위원장 이재섭입니다. 네, 오늘은 공적연금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들 자신과 후손들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정책, 바로 국민연금 개혁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이슈인데요. 현재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실 알고 계십니까?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말이죠. 이 개혁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이 사안이 국민의 관심에서는 다소 떨어져 있는 것 같아서 우려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라고 하는 것, 이거 절대로 소홀하게 취급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중요한 국정 현안 중에 하나이죠. 기본적인 철학이나 방향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리고 좀 어렵더라도 치열하게 논쟁해야 됩니다. 치열하게 사회적 논의를 하고, 그래서 최선의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 이 내용, 그러니까 국민연금 개혁의 기본적인 철학이나 방향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한번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의 제목은요, 공적연금 국가 중심주의인가 국민 중심주의인가입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박사님, 국민연금 국가 중심주의, 도대체 이게 어떤 겁니까? 네. 최근 일본 정부의 경제 침탈을 보면서 그들의 행태를 이끄는 정치 이념과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의 이념 또는 발전 경로에 어떤 공통분모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른바 국가 중심주의인데요. 아베 정권의 일탈적 행위 근저에는 국가 중심주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베 네네. 정권의 네네. 경제 침탈 그 근저에 네네. 국가 중심주의가 있다. 예. 그게 더 확산되면 군국주의가 되는 건데요. 국가 중심주의란 국민 개개인의 삶보다는 국가의 또 부강변을 추구하면서 전체주의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그런 성향을 말합니다. 네. 이는 다수의 대중이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가지고 비판 능력을 상실할 때 오게 되는 위험한 사회 현상입니다. 전혀 다른 영역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공적연금, 특히 국민연금이 안정된 노후의 삶을 위해서 설계된 제도라는 점을 생각할 때 국가 중심주의적 동기에서 그것이 구상이 되고 설계되고 도입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민들은 냉정하게 그 실체를 깨닫고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국가주의 중심주의의 함정에서 빠져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사님은 국가 중심주의 함정에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가 빠져 있는 건 아닌지 지금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국가 중심주의가 위험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 그렇죠. 부국강병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국가 중심주의가 지나칠 경우 국민의 삶은 물론 국가 자체의 안위조차도 위험에 빠뜨리게 될 수 있습니다. 일찍이 국가 주도의 발전을 추구하는 국가의 양면성을 지적한 분이 있는데요. 국가 중심주의의 위험성을 경고한 사람이 있습니다. 복지국가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사람이 영국 성공회 캔터베리 대주교 윌리엄 템플이라는 분인데요. 그는 호전국가, 워페어 스테이트에서 힌트를 얻어서 복지국가, 웰페어 스테이트라는 용어를 처음 만들어내서 사용한 분입니다. 네, 윌리엄 템플. 예. 그는 자유방임주의 국가에서 벗어나서 이제 근대 국가가 국가 주도의 산업화와 근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자국민과 이웃나라 국민들에게 상반되는 두 개의 얼굴에 주목을 했습니다. 당시 독일과 같은 나라는 국민을 국가 발전의 수단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국민들을 동원해서 강력해진 정제와 군사력을 통해서 이웃 국가들을 침탈하는 데 골몰을 했습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을 일으킨 것이죠. 윌리엄 템플은 그런 국가를 호전국가라고 불렀습니다. 반대로 국민의 복지와 안녕을 위해서 힘쓰며 이웃 국가들과 평화 공존을 추구하는 국가를 복지국가라고 했습니다. 둘 다 국가 주도의 발전을 추구하긴 했는데 국가,
또는 국민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 중심에 두느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국민의 삶에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한다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박사님께서 지금 윌리엄 템플 이분은 영국 성공회 대주교님이신데 이분이 복지국가라는 말을 만들어내신 그 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 주도의 발전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긴 하지만 네. 그것이 어디에 타겟을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가지고 잘못하면 이게 전쟁을 일으키는 호전 국가가 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또 잘 되면 국민이 행복한 복지국가로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호전 국가냐 복지국가냐라고 하는 것 이것은 국가 주도의 발전을 추구하더라도 어디에다가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진다 이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그 국가가 주도한다라고 하는 것, 국가의 주도성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닌 거죠. 네. 주도하더라도 복지국가를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방향성이 중요한 거다. 맞습니다. 호전이냐, 복지냐, 이 방향에 따라 가지고 다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국가 중심적으로 나가게 되면은 호전국가 강화되면은 호전국가로 갈 경향이 다분하고 국민 중심적으로 가게 되다면은 복지국가를 추구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네. 윌리엄 템플은 그 추구해야 될 국가가 복지국가라는 것은 뭐 명확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그분이 더 부가적으로 한 말입니다. 그는 그 복지국가를 추구하는 국가가 복지국가의 외형을 띠면서도 국민을 국가 발전을 위한 하나의 동원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어떤 경향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경우 예. 국민보다 국가를 앞세운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국민은 동원의 수단으로 이용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게 파시즘의 형태로 이렇게 발전할 수가 있다는 점을 경고를 했습니다. 그분이. 네. 실제로 근대 복지국가 정책의 핵심인 공적연금 같은 사회보험을 가장 먼저 도입한 나라가 독일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 보수주의 상징인 독일 재상 비스마르크였죠. 네, 맞습니다. 국가 중심주의의 반대 개념을 우리가 이제 국민 중심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공적연금, 특히 국민연금 그동안 이런 국민 중심주의에 기반을 두고서 걸어왔는지 우리는 좀 차제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양자의 견해 국민 중심주의와 국가 중심주의의 경계가 명확히 이렇게 구분되는 것을 구분하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연금제도를 도입한 가장 큰 우선적 목적을 어디다 뒀는지 또 재정 운영 원칙을 어떻게 설계했는지 또 재원 조달에 대해서 국가가 어느 정도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의 삶의 개선을 우선시하느냐 아니면은 국내 자본 동원이나 산업진흥, 경제성장 이게 나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국민연금, 공적연금을 도입하는 우선적인 목적이 돼서는 안 되죠. 그래서 어떤 것을 우선시하느냐를 따져보면은 양자를 확인하게 우리는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하나의 공적 제도를 보더라도 이게 국가 중심이냐 국민 중심이냐 그렇죠. 국가 중심이라면 다분히 국민을 수단으로 삼는 거다. 그러니까 국민을 수단으로 삼아서 재원을 동원해서 이걸 산업진흥이나 경제성장에 선다면 국민은 예차 잘못하면 뒤로 밀릴 수가 있고 경제성장 전략이 앞선다면 이거 국가주의로 흐를 수도 있다. 이 말씀 해주신 겁니다. 예,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걸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건데요. 네네. 현재까지 볼 때 대한민국의 국민연금 제도는 역사적으로 국가 중심주의였는지 국민 중심주의였는지를 정확하게 일도 양단으로 선을 꺼서 구분하기는 쉽지가 않지만 두 가지 성격이 좀 섞여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의 말씀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런데 박사님이 보시기에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다분히 국가 중심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계시는 거죠? 네, 저는 그렇습니다. 네. 아쉽게도 이제 우리나라의 공적연금, 특히 국민연금은 다른 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최근까지 국민 중심주의적인 가치관을 추구해 왔다고 제 입장에서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현재까지 보여주고 있는 열악한 우리 국민들의 노후의 삶이 그것을 대변해주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박사님은 이제 그렇게 보고 계시는 네네. 것 같은데요. 네. 자, 어떤 이유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을 국가 중심주의다, 그런 성격이 좀 강하다 이렇게 보시는지 좀 따져봐 주십시오. 예. 이유가 있죠. 네. 한 세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려진 사실이긴 한데요. 첫째로
국민연금 제도 도입의 동기와 목적에 관한 겁니다. 제도 도입을 했을 때 국민의 노후 빈곤 예방과 적정 노후 소득 보장에 최우선을 둬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죠. 실제 겉으로는 그렇게 내세우지만 이면적으로는 기금의 축적을 통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다든가 아니면은 쿠데타 정권 그 당시에 쿠데타 정권의 정당성 확보를 통해서 정권을 연장하고 싶은 어떤 암묵적인 그런 데 목적을 둔 것이 우선적이었다는 것을 그 연구를 통해서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그 가입 대상자를 선정할 때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를 선정할 때 다른 나라는 가장 근로 조건이 열악한 뭐 광부라든가 이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가입 대상을 선정을 해서 그분들을 국가의 도움을 받도록 했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어떤 그 실용주의적인 관점으로 보험료를 그 걷기 쉬운 그런 직업 군부터 먼저 가입을 시켰습니다. 그렇죠. 여유 있는 사람이 가입하고 네. 여유 없는 사람은 가입 못했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또 제도 도입 당시에 이미 노인이 된 분들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그분들은 뭔가 연금에 대해서 조금 혜택을 줘야 되는데 전혀 연금권을 확보해 주는데 어떤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또 이제 초기 가입자들 뭐 이미 노인된 분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초기 가입자들은 절대적으로 물리적으로 연금 가입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짧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에게는 짧은 기간이라도 적정한 정도의 연금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급 구조를 좀 완화해 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왜 어느 나라는 다 그렇게 했습니다. 적정 노후 보장 위해서 그런 거죠. 그게 기준이 되니까 네. 보험료는 좀 초기에는 좀 적게 내더라도 최소한의 연금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면은 낸 돈보다 받는 돈을 좀 훨씬 많게 이게 수급 구조를 만드는 게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사실은 처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조금 과했는지 모르지만 처음 70%가 그러나 그래도 어느 정도 상당한 정도의 그 수급 구조를 호혜적으로 선정하는 게 맞는데 그렇게 설정해놓고 바로 비판에 들어가가지고 급격하게 수급 구조를 악화시켰습니다. 급여 보장성 수준을 낮추었잖아요. 예. 뭐 한 10년 만에 엄청 낮춰버렸죠. 처음에 예. 시작할 땐 70% 했다가 그 소득 대출을 하다가 그다음에 10년 만에 60%. 그다음에 또 50% 이렇게 예, 막 2007년에 또 50%.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또 그 40%. 단계적으로 40%까지 낮추도록 이렇게 갔죠. 예. 70%가 40% 되는데 예. 뭐 한 40년 만에 그렇게 돼버리니까요. 네. 그런데 또 40년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 99년도에 네. 자영업자들이 최초로 가입돼 있으니까 이제 20년밖에 안 된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급격히 낮추는 것은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것이고 또 그것은 연금 수급권 확보를 어렵게 만들어서 지금까지도 노인들이 계속 또 향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노후 빈곤이 계속 줄어들지 않는 그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그 국가가 제도 설계와 기금에 대해서 엄청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큼 관여를 깊게 하는 나라도 없는데 그에 상응하는 재정 책임을 과연 지고 있느냐 이렇게 볼 수 이제 살펴보면 됩니다.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사회보험연금에서는 국민연금이 사회보험연금이니까요. 저소득자와 불안정 취업자 등은 국가 재정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게 없으면은 충분한 제도 가입이 어렵습니다. 보험료를 내지 못하거나 불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국가가 그들의 자조 노력을 돕거나 또는 최소한의 연금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장착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국가의 적극적 재정 지원이 절실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거나 또 회피했습니다. 이런 태도를 저는 뭐 재정적 보수주의라고 하는데요. 국민연금의 재정적 보수주의가 아주 만연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지금 박사님이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다분히 국가 중심주의적 성격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유를 지금 세 가지를 들어주셨습니다. 네네. 첫 번째 이유는 국민연금의 노후 빈곤 예방이나 적정 노후 소득 보장을 최우선으로 간주하지 않았더라.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그 가입자들의 초기 가입자들의 특히 연금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가 제도적인 노력을 하는데 게을렀다. 네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로는 국가가 재정 책임을 지는데 인색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가난한 서민들에게는 그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그걸 못해줬다. 예. 그래서 사각지대가 넓어졌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대다수 국민을 포괄하는 공적연금 바로 국민연금인데 이게 연금기금을 통한 국가 경제의 견인 발전 그리고 연금 재정의 건실화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온 것
이게 지금 국가 중심주의라고 지금 비판하신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노후 빈곤을 예방하거나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해 주는 이런 공적연금 본래의 기능은 좀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됐다. 지금 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것은 국민 중심주의적인 가치가 결과적으로 훼손된 거 아닌가 지금 이런 말씀이잖아요. 네네네. 자, 실제로 그렇게 보신 건 맞습니까? 네네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사실 이제 그 결과가 어떤가 한번 우리 살펴봐야 되는데 네네. 그런 정책 이념과 가치를 계속 우리가 추구하다 보니까 국민들의 노후의 삶이 불안정하고 궁핍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 예. 국가 중심주의를 그렇죠. 채택하고 네네. 국민 중심주의 성격이 약하다 보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의 노후 빈곤이 초래된 거다 이렇게 네,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증거를 그렇게 됐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실정적인 증거로 네네. 지금의 국민이 궁핍하지 않냐 그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국민연금 도입이 30년이 지났는데 사실은 이게 국민연금이 도입돼서 30년 정도 지나면은 어느 정도 노후 빈곤의 그 저하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고 있죠. 우리나라 노인의 그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그 국민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하루 평균 10분 이상의 그 노인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극단적 선택이라는 말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극단적 선택을 10분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네. 경제 규모가 그 세계 10위권이라고 자랑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죠. 더 큰 문제는 이런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사회 현상 이게 10년 이상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OECD에서 빈곤율 세계 1위 최고, 그다음에 자살률 또 세계 최고인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인데도 어느 정당이나 어느 정치인, 어느 관료를 막론하고 이를 최우선 국정 과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자, 국민연금이 국민 중심주의적 가치에서 좀 떨어져 있었다. 지금 이 주장을 해 주셨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박사님의 최근 칼럼을 보면 문재인 정부에게는 또 기대를 많이 걸고 계시대요.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공약 때부터 한 어떤 그 국민을 보는 태도 때문인데요. 네. 대선 공약 때부터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그 정책 방향을 제시를 했고 또 공약도 그런 방향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요. 그래서 국민들은 국민연금을 포함해서 여타의 공적연금 또한 기타 복지제도에 대한 개혁 방향을 문재인 정부가 아주 예전과는 달리 명확하게 설정하고 그 개혁 목표나 추진 전략과 방법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이라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변화에 대한 기대. 네, 그렇죠. 예전 정부와는 목표도 다르고 방향도 다르고 전략도 다를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는 거죠. 다행스럽게도 이제 우리 개혁의 국민연금 개혁의 출발 과정에서는 그런 변화의 조짐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국민연금 개혁의 사회적 논의가 그런 기대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계속되고 있는지 또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 길을 갈 것인지 이것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국가 중심주의적 가치에서 벗어나서 국민 중심주의적 가치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참으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 필요하거든요. 네. 예, 많은 사회적 논의 과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네. 국민 속에 공감이 확산돼야 사회적 가치가 근본적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국가 중심주의적 어떤 가치에서 국민 중심주의적 가치로의 근본적인 전환을 지금 추진할 것을 네네. 지금 현 정부에게 기대를 하고 있는 건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점을 좀 이 정부가 착안을 해서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까? 네, 그 정책학자 피터 홀이라는 분에 의하면은 근본적으로 정책을 변화됐다는 그 근거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정책이 추구하는 목적과 핵심 원칙을 바꾸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변화를 근본적 변화, 펀더멘탈 폴리시 체인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노인의 그 빈곤 실태와 앞으로도 계속 불확실한 그 미래의 전망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우리 공적연금은 정책의 목적과 개혁 전략에서 근본적인 대전환이 요구되는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하지만 2018년부터 시작된 우리 국민연금 개혁이 지금 출발은 예전과는 다른 면모를 보이는 건 확실한데요. 아직도 가야 될 길은 좀 멀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살펴보면은 얼마를 내고 얼마를 받아야 되는가 하는 그 수급구조 중심에서 논의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논의 사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적연금이 추구해야 될 최우선 가치와 목적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하는 이 치열한 논의와 합의가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어떤 목적을 최우선적으로 추구해 왔는가 스스로 또 자문도 하고 답도 얻어야 됩니다. 말할 것도 없이 공적연금은 노후소득 보장이 그 원래의 목적 아닙니까? 재정 안정화는 그 목적을 잘 달성하기 위한 수단임과 동시에 2차적인 목적, 부차적 목적입니다. 네, 그동안 수단적 목적, 2차적 목적이 본래적 1차적 목적을 밀어내고 우선시 되어오지 않았는가 이런 건 우리가 의심도 해보고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추구한 정책의 결과에 대한 것도 문제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네, 지금 박사님께서 좀 수급 구조 중심의 논의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네. 또 하나는 이제 공적연금이 추구해야 될 최우선의 아주 본질적 가치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네. 그 수급 구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민연금에다가 돈을 내고 받는다, 수급 내고 네. 받는다는 소리 아닙니까? 네. 이건 이제 결과적으로 재정을 안정하게 하는 문제인데요. 이거냐, 아니면 노후소득의 보장이냐, 국민연금이 노후소득의 보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본래적인 1차적인 목적으로 본다면 재정 안정화는 좀 부차적이고 2차적인 목적인데 이게 지금 전도된 것 같다. 그렇죠. 지금 엎어지고 예. 지금 뒤집힌 것 같다. 이런 말씀 어필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걸 좀 사례를 들어가지고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쉬운 사례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네. 만약 어떤 그 집에 이제 가정의 행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평생 돈 버는 데만 열중하고 저를 보는 것 같은데요. 가족 관계를 소홀히 했다고 합시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아내와 자식들과의 대화 또는 가족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시간과 노력을 어떻게 보면 낭비로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을 소홀히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은 많이 벌 수는 있는지 모르지만 가족 갈등이 심해지고 심지어 이혼으로까지 비화되고 가족들이 해체되고 자식들이 아버지를 원망하는 사태까지 이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불행하죠. 돈을 버는 것은 이제 매우 중요합니다. 행복을 위해서도 중요하죠. 그런데 돈도 결국은 가정의 행복에 도움이 될 때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한 예를 다시 들어보면은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보면 지난 60년 동안 모든 국가 역량을 경제 성장에 집중을 했습니다. 빈곤을 탈출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경제 성장에 치중하는 불균형 성장 전략은 불가피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부터는 적절한 사회 정책을 통해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적극적으로 추구했어야 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를 간과한 채 모든 자원과 역량을 지속적으로 경제 성장에만 투입을 했습니다. 정책의 이것을 경로 이전송이라고 하는데 하나의 방향이 설정되면 정책 방향이 설정되면 거기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벗어나는 노력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좀 부족했고 그 결과 국민의 행복 지수는 세계 최하위에 머물고 있고 급기야들은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까지 거부하는 사태에 이르렀죠. 이는 국가가 추구해야 될 목적인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경원시하고 수단적 목적인 경제 성장만을 추구한 하나의 업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극심한 저출산은 삶의 질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 보고서다 이렇게 보아야 될 것입니다. 국가 중심주의적 경제 성장만을 추구한 결과 결국 국민의 삶의 질이 떨어진 것은 물론이고 결국은 경제 성장에도 발목을 잡히는 부메랑이 되는 것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우리 박사님께서는 국가 중심주의 하에서 국민의 노후라든지 행복한 삶을 수단적 목표로 간주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삶의 질 향상, 노후소득 보장 이걸 궁극적이고도 1차적인 목표로 설정하는 근본적인 어떤 인식의 대전환, 그러니까 국민 중심주의적인 어떤 국민연금의 새로운 패러다임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가능성을 지금 열어놓고 있어서 기대는 하고 있다. 지금 이런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 전환의 시기다라고 지금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마지막 코멘트 해주시고 오늘 방송 마쳐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노후 빈곤 예방과 적정 노후 소득 보장을 이루지 못한 채 연금 기금이 보호되고 재정 안정화가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동안 수단과 목적이 전도돼서 국민의 보편적이고 적정한 공적연금 수급권을 보장해오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라도 그간의 정책 경로를 벗어나기 위해서 남다른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문재인 정부의 연금 개혁
논의에 국민들은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정부는 정부대로 현재의 개혁 논의를 근본적인 관점에서 재점검하고 조율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 행복한 노후 그리고 국민의 행복한 삶을 중심에 두는 국민 중심주의적 관점으로 국민연금을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들여다볼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재섭 박사님의 핵심적인 주장이었습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상희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희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민연금의 국가 중심주의와 국민 중심주의 이렇게 두 개의 관점이 있다는 사실 오늘 개념적으로 알아보았고요. 정책의 목적과 수단이 전도되는 것은 곤란하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점에서 본질적으로 국민연금 개혁에 보다 본질적이고도 개념적인 이슈를 한번 짚어볼 필요성도 이재섭 박사님께서 설파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오늘 방송에 이어서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그간의 논의와 이후의 절차를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그러면 어떻게 개혁해야 하는지 국민 중심주의의 관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나아가야 될 공적연금 개혁의 전반적인 방향성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지인들에게 이상희 TV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림종 꼭 좀 챙겨주십시오. 청취와 시청 많이 권해주십시오. 특히 지인과 가족들에게 말입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